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오전 8시 23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이제 여러분들 처음 보지요. 이게 내가 유튜브 초창기 시절에 사용했던 마이크입니다. 한동안 내가 사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버리질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윈드 스크린을 이 보라색 윈드 스크린을 끼웠는데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 초창기에 이 마이크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뒤에 보면은 벽에다가 무슨 이 그린색, 정사각형 그린색도 붙여놓고 보라색도 붙여놓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집에 내가 처음 이사를 오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말이 울립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무슨 가구라든가 이렇게 빽빽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울림이 안 생깁니다. 근데 공간에 가구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울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받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말이 울려가지고. 그렇게 말이 심하게 울렸습니다. 그래 전화도 못 받지. 유튜브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말이 울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소리를 흡수하는 흡음재를 내가 사다가 벽에다 붙인 겁니다. 저게 흡음재예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한동안은 또 유튜브 하다가 한동안은 또 한복에 심취해가지고 두루마기를 입고 또 녹화를 해서 드렸습니다. 내가 내 유튜브에 들어와가지고 내 유튜브를 접속해가지고 내가 오래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면 그 한복을 입고 한 영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한때는 그렇게 또 한복이 심취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한복을 입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체격적으로 옷걸이가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옷걸이가 좋지도 않은 몸에다가 한복을 거치고 이게 참 꼴불견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한복을 일절 입지 않습니다. 나같이 옷걸이가 좋지 않은 사람은 양복도 별로 안 좋고 한복도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이 스포티하게 티셔츠, 점퍼 이런 게 어울리죠. 그래서 내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은 말이죠. 이 수양동우회 사건을 그래서 오늘은 그 수양동우회 사건을 리딩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 계몽론이 나오죠. 이 사진이 이제 이광수 가족 사진인데 옆에 교복 입은 아이가 이광수 아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허영숙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1930년대 이르러 자유연애 등이 유행하였다. 이광수는 일반 민중이 도덕적 이상이 퇴폐해서 인생의 의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하는 높은 희구를 버리고 오직 성욕과 호기심만 따르게 되니 애로란 성욕적 흥미를 만족시키는 관념이군요. 그러한 호기벽을 만족시킬 만한 관념군이라고 해석했다. 애로와 그로의 관념론도 좋지만 큰 뜻을 품는 대의지사가 점차 줄어들어감을 애석하게며 한탄했다. 참 내가 이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은 사랑을 이 얘기를 한 이광수가 어떤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난 이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랑을 섹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사창가 이런 데를 지나가다 보면 그 여자들이 호객 행위를 하잖아요. 호객 행위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저씨 연애하고 아저씨 연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창가에 들어가서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섹스잖아요. 그러면 섹스가 연애냐 이거죠. 연애하고가 이렇게 붙잡는 거죠. 절대 연애는 섹스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러브는 섹스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즘 그 현대에는 말이죠. 러브라고 하면 그걸 곧바로 섹스로 또 알아듣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겼어요. 절대 그러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내가 독신이잖아요. 결혼 안 한 독신인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 속담에 내가 속담 박사라고 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또 속담이 있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그런 머시기가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내가 학창 시절에 말이죠. 어렸을 때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 같은 이 선생님들이 흔히 이런 걸 설문조사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냐? 그런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그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앙드레 지드죠. 앙드레 지드라는 프랑스 유명한 작가가 소설가가 있었는데 그 앙드레 지드가 쓴 좁은 문이라는 걸 감명 깊게 읽었다. 이렇게 써서 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그때는 뭐 별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앙드레 지드가 쓴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어떤 소설이냐면은 이 정신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육체 관계가 없는, 육체 관계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섹스를 하지 않는 오로지 정신적인 사랑만을 하는 그런 스토리의 소설이었거든요. 그런 소설, 그거를 감명 깊게 읽었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이렇게 사회를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60대 중반인 나이죠. 57년생이니까. 근데 내가 여태 결혼을 못했습니다. 첫째, 내가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못한 거는 여자가 없었다 그 말이죠. 결혼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여자가 없었다. 이게 가장 큰 그래서 가장 큰 이유인데 근데 내가 한 30대 시절부터 계속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이승열이가 여자가 많이 따른다. 내가 가는 곳마다 여자가 생긴다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소문이 왜 생기는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날이야 뭐 이런 소문도 있죠.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이 없는데 아니 나는 여자가 없는데 계속 여자가 많다 여자가 따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게 뭐냐? 누가 그러더라고. 여자들이 이승열을 소갈이하는 여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소갈이라는 게 뭡니까? 소갈이라는 게 바로 그 앙드레 지드처럼 그 앙드레 지드가 쓴 소설처럼 그런 식이거든. 육체 관계가 없는, 섹스가 없는 마음의 사랑, 응?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에 나오는 얘기거든. 야, 이거 참 이상하게 말이 씨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실제 손 한번 잡아보는 여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승열이는 여자가 많다. 계속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말이 씨가 되는구나. 내가 그때 앙드레 지드가 쓴 좁은 문이라는 소설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차탈레 부인의 사랑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차탈레 부인의 사랑. 그건 어떤 소설이냐면은 앙드레 지드가 쓴 좁은 문과는 전혀 반대되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육체로 하는 사랑이거든요. 섹스를 하는 사랑이 차탈레 부인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하지 말고 차탈레 부인의 사랑을 감명 깊게 읽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이 씨가 돼가지고 오늘날 내가 손을 잡을 수 있고 스킨십을 할 수 있고 이런 여자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은 정신적 섹스가 없는 정신적 사랑만 하는 그런 소설이고 차탈레 부인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주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소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하지 말고 차탈레 부인의 사랑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했으면은 그것이 말이 씨가 돼가지고 오늘날 스킨십을 할 수 있고 손목도 잡을 수 있고 또 같이 부부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있었을 것이다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가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말을 조심하십시오. 말이 씨가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광수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광수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얘기가 뭐냐면은 사랑을 섹스와 혼동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고려와 조선 왕조 시대 1000년의 지나친 엄숙주의는 민중들이 진취적인 기상과 자유로운 상상력을 박탈하고 상박한 사회를 만들었다며 억지로 엄숙한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반대하였다. 그러니까 지나친 엄숙주의,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이제 이광수가 주장하는 건 겁니다. 이 사회가 지나친 그 도덕주의, 엄숙주의로 가다 보면은 자유로운 연애, 그 다음에 자유로운 로맨스가 없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 지나친 엄숙주의도, 물론 엄숙주의도 필요하죠. 엄숙주의도 필요한데, 지나친 엄숙주의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엄숙주의를 표방하는 음악이 뭡니까? 물론 다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숙주의를 표방하는 게 이제 클래식 음악이거든요. 여러분 클래식 음악회에서 막 일어나서 춤추고 뭐 쿵짝쿵짝 아주 요란한 그는 아주 빠른 리듬 뭐 요란한 아주 자극적인 리듬이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듣는 그 음악 그 청중들이 일어나서 춤추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가요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청중들이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전야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대중음악은 엄숙주의를 표방하는 음악이 아니고 클래식 음악은 엄숙주의를 중요시 여기는 음악이다. 이렇게까지 단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 엄숙주의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가 음악까지 발전이 됐던 겁니다. 1930년대는 유성기와 라디오가 각자로 보급되었고 유행가가 확산되었다. 이 무렵부터 인기 있는 곡은 유행가라고 하여 시중의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유행가는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노래들 뿐이었다. 장백산이는 이광수는 이 범람하는 유행가를 천년병이라며 근년에 조선에 유행되고 있는 가요는 부어라 먹자 두들겨라 식이 아니면 주색의 방종한 향락을 검열관이 허하는 한에서 고취하는가 싶은 것들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니까 엄숙주의, 지나친 엄숙주의도 문제지만 이렇게 너무나 자유로운 큰 노래를 부르고 부어라 마셔라 캐세라 세라 이렇게 이런 것도 문제다 이거죠. 지나친 방종, 지나친 향락 이런 것도 문제다 그죠. 그리고 지나친 엄숙주의도 문제지만 이렇게 지나친 부어라 마셔라 캐세라 세라 방종 방탕 이런 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유행가라는 노래들이 전부 남녀간의 사랑만을 노래하는 곡들이 많지 다른 내용은 없다며 식상한 점 역시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대중가요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았다. 1934년 그는 참여하던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지가 경영난과 조선총독부의 탄압으로 결국 123호를 끝으로 폐간하고 만다. 1935년 안창호가 가출로 가자 두부를 사들고 서대문 형무소로 가서 영접하였다. 그해 조선일보에 2차 논의사를 연재하였다. 안창호가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옥살을 하니까 이광수가 수시로 안창호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안창호 석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광수는 내가 전번 시간에도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이광수는 지독한 안창호 추종자였다.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합니다. 그는 시와 작품들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와 조선 총독부를 가해자로 한국인을 피해자로 역할을 상정하였다. 보리밭가에 찌그러진 무덤, 그는 저 찌그러진 집에 살던 이의 무덤인가 할미꽃 한 송이 고개 숙였구나. 전설에 의하면 손녀 둘을 데리고 살던 할머니는 곱상의 손녀는 부잣집으로 밉상의 손녀는 가난한 집으로 이해웠다. 가까이 사는 곱상의 손녀가 할머니를 모셨는데 구박이 심하고
굶기다시피 하여 밉상의 손녀를 찾아가다 고갯마루에서 기진하여 숨진다. 맘씨 고운 밉상의 손녀가 찾아와 보리밭가에 묻어들였고 이듬해 그 무덤에서 피어났다는 것이 할미꽃의 기원 설화였다. 이것이 그 할미꽃의 전설이죠. 춘우는 가난하고 무력한 이 피의 이미지를 보리밭과 찌그러진 무덤에 핀 할미꽃에 투영하였다. 역사는 가해 피대의 대결 구도로 꾸려져 내려는데 할미꽃은 한국인에게 있어 피의 편을 대변하는 상징하는 꽃이다. 그는 조선의 역사와 신화 민담을 시와 소설로 풀어냈고 이순신은 조선의 독립운동가 이순신을 모함하는 대신은 일제와 총독부의 사육신을 조선의 독립운동가에 신숙주와 한명회를 일제와 총독부에 비유하였다. 1930년대 초 그의 작품의 뜻을 해석하기 시작한 조선 총독부는 그를 위험한 반체제 문인으로 규정하고 감시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의 조선 총독부가 그 이광수의 문학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광수의 문학이 어떤 그 사상을 기본으로 쓰여져 있는가 이것을 철저히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분석을 한 결과 조선 총독부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광수의 문학은 위험한 반체제 사상을 품고 있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조선 총독부가 이광수를 더욱더 이제 감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체포와 수감 생활, 수양 동우의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36년 6월 1일 경성일보사 초대 사장이자 조선 언론 정책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아베 미스이에의 흉상 건설을 위한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37년 조선 총독부에서 신사참배 협조를 부탁받았으나 거절하였다. 1937년 일본을 방문, 이때 일본의 유명한 기생집인 명월관을 방문했다. 춘원 이광수도 도쿄 명월관을 방문한 기록을 조광 1937년 3월 호의 동경문인 회견기에 남겼다. 와세다대 은사였던 요시다 교수와 야마모토 개조사 사장 등 문인들과 일본식 고급 요정에서 전역을 함께한 춘호는 조선 요정에 가보고 싶다는 주의 권유에 따라 2차로 명월관을 찾는다. 명월관은 상당히 고급 건물이었다. 집도 좋거니와 정원도 밤에 보아 자세히는 알 수 없어도 상당한 모양이었다. 어린 기생도 4-5명 있었다. 춘호는 그러나 음식은 그다지 맛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종종 명월관을 찾아 술과 노래를 즐기곤 했다. 황태자 이은 부부와 이광수는 도쿄 명월관을 자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커피를 즐기기도 했다. 그러나 귀국 후 1937년 6월 수양 동후의 사건으로 안창호와 함께 경성부에 체포, 서대문 형부소에 투옥되었다. 조직원을 불라는 고문을 당했지만 그는 조직원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았다. 건강했던 그는 독방에 수감되었고 안창호와 함께 병보석으로 출감할 때까지 형무소에서 6개월간 수감 영어 생활을 하였다. 1938년 초 6개월 만에 병으로 보석되었으며 이 무렵에 사랑, 쇠조대왕 등을 집필하였다. 이게 그 일제강점기 시절의 그 서대문 형무소의 모습입니다.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변화, 이광수의 사상세계관은 작품으로도 투영되었는데 1910년 데뷔 이후 초기에는 기독교적 경건함과 애국 계몽주의적인 경향을 띄었다. 이광수의 초기 작품들은 인간의 개성과 자유를 계몽하기 위하여 자유위원회를 고취하고 성인이 된 자녀의 결혼에 부모가 개입하는 것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며 조혼의 피습을 거부하는가 하면 족보를 없애고 위선적인 문벌 사회와 유교의 학통과 학품 등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제 유림들한테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그는 인륜을 어지럽히고 금수화를 획책하는 인간이라는 비방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교
전통적인 유교 도덕을 이렇게 비판하고 나오니까 유림들이 이광수를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광수 시대, 일제시대야 오죽했겠어요. 일제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었죠. 뭐 조선이 멸망한 지 얼마 안 된 세월이니까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관념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주장하는 반유교적인 사상이야말로 아주 굉장히 반감을 일으키는 그런 거였었죠. 무정에서는 서양의 교육을 불신하는 국내 사람들을 조롱하며 신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개척자에서는 과학사상에 대한 불신을 버릴 것을 역설하였으며, 흑에서는 농민 계몽 사상을 고취하면서 민족주의 사상을 계몽하였다. 이것이 이제 1937년의 이광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적 시민윤리와 사회 계몽을 역설했지만 인간의 이중적인 본질의 갈등, 번뇌, 환멸감을 느끼면서 점차 현실지향적으로 변해갔다. 그 자신도 1930년대 한 작품을 발표할 때 동시대 최선의 세계관을 선택하고 동시대와 인물의 중심 계급을 전형화하였다고 하기도 하였는데, 1930년대에 갈수록 대표적인 문학이나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극단적 문학관을 지향하였다. 그는 처음 사회계몽과 개혁을 설파하였으나 사람들은 호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낭만주의자나 공상주의자라고 비판하거나 단지 소설과 역사소설에만 관심을 갖는 민중들을 보고 점차 실망하게 되었다. 1930년대에는 종종 남녀간의 애정, 정사관계 등의 단편작과 시를 발표했는데 1919년의 베이징 애정도피와 연관시켜서 그를 비방하곤 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22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판과 좌절, 전향. 이게 이제 서대문 형무소의 옥사 내부죠. 수양 동호회 사건으로 전국에서 총 181명이 체포돼 이 중 42명이 재판에 회부됐고, 이광수, 조병옥 등 11명에게 징역이 선고되었다. 여러분, 이 조병옥도 유명하잖아요. 조병옥이가 이광수, 이승만 정권 시절의 야당, 이승만 정권 시절에 내무부 장관도 지냈었고, 그 다음에 이승만과 결혼은 야당 당수 역할도 했었죠. 1938년 3월 10일 자신이 스승격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도산 안창호가 병사하자. 그러니까 1938년 3월 10일 이제 도산 안창호가 병사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추종하고 정신적 스승이라고 여겼던 안창호가 이제 병사한 겁니다. 이광수는 커다란 충격과 시리에 빠졌다. 홍난파와 현재명의 이탈을 비판하면서 인간 사회의 신뢰와 의리라는 구호에 대한 회의와 환멸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추종하던 안창호가 죽자 이광수는 심한 그런 좌절감에 빠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10년 문단 등단 초반부터 이미 유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도덕, 정의 등의 존재를 의심하던 그는 정의와 가족 간의 의리, 애정에 대해서도 심히 의심회의하게 되었다. 그는 죽은 안창호의 곁을 떠나 홍난파와 현재명 등을 비판하였지만 자신도 심적인 고통으로 방황하며 재판을 받던 중 불면증과 신경증이 심해지자 병보석을 신청한다. 여러분, 홍난파와 현재명 알잖아요. 이 홍난파와 현재명이 음악가들이잖아요. 작곡가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병보석이 받아들여져 보석 신청 후 집행유예로 출감하였다. 출감 직후 그는 한동안 방황하다가 1939년 1월 이후 조선신궁을 참배하였다. 안창호와 유길준을 절세의 애국자라고 확신하던 그는 윤치호와 자주 교류하며 실력 양성론에 대한 확신을 다져나갔다. 훗날 이광수는 윤치호에 대해 8개 국어를 하는 어학의 천재로서
영어는 서양인보다 더 잘한다고 수려했다.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는 사고방식과 의식의 계몽이 없이는 절대로 독립을 이룰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광수가 이 윤치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윤치호를 칭송을 한 겁니다. 이광수가. 윤치호는 8개의 국어를 하는 8개의 나라의 언어를 하는 어학의 천재다. 뭐 이렇게 그 윤치호를 아주 극찬한 겁니다. 이 윤치호가 말이죠. 윤치호가 얼마나 대단했었던 사람이냐면은 고종임금 시절에 미국의 에머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윤치호입니다.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미국에 유학을 해가지고 에머리 대학을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특권층 중에도 특권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윤치호가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상 최초의 미국 변수가 또 뭐 최초의 유학생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변수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의 뭐 어떤 학교에 농과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농과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졸업해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철로길에서 철로를 건너다가 이제 기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이 변수란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최초의 그 유학생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윤치호와 변수는 상당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종임금 시대에 미국의 에머리 대학을 졸업했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도 에머리 대학이 지금도 그 명문학교에 속합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윤치호는 영어를 우리나라 어느 말로도 조선의 그 한글로도 썼겠지만 영어로도 일기를 썼던 사람입니다. 영문으로. 그럼 미국에 가서 그 에머리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영어, 영문 뭐 이런 게 아주 능통했었죠. 크게 성심한 이광수는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 당시 대처승이었던 청담 순우를 만났다가 그와 불교의 교리를 두고 논쟁을 벌이게 된다. 순우를 만나서는 일주일간 불교 사상에 관한 경론을 펼친 끝에 순우는 춘원이 불교에 귀의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춘원이 불교에 심취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불교 지금 말이죠. 28번을 그 경고했습니다. 변절과 친일 행적. 1937년 수양 동우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반년 만에 병보석되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친일 행위로 기울었죠. 1939년은 친일 어용단체인 조선문인협회 회장으로 되었으며 같은 달 20일 조선문인협회 회장으로 협회 주최 전선병사 위문문 보내기 행사를 주도하였다. 1940년 2월 15일자 매일신보에 국민문학의 의의를 게재하고 황민화 운동을 지지하였으며 2월 20일자 매일신보의 창시와 나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가야마 미스루로 바꾼 이유를 밝히고 일제히 창시개명 정책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1937년 수양 동우회 사건으로 이제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뒤로 본격적인 친일 행적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이광수의 인생에 있어서 이 수양 동우회 사건으로 투옥되었었다는 사건은 이것은 아주 그 이광수가 친일 행적으로 돌아서는 중요한 그 반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이 친일파들의 특징이 뭡니까? 친일파가 왜 친일이 됐겠어요? 이 친일파들은 하나같이 말이죠. 이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조선이 독립된다는 것은 정말 천지 개벽하기 전에는 천지가 개벽하기 전에는 조선 독립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체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친일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일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냐면은 일본이 영원할 줄 착각했던 겁니다.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다. 정말 일본 제국이야말로 이 지구상의 영원한 대일본 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친일 행적으로 나갔던 거예요. 이 조선이 정말 이렇게 꿈만같이 독립을 하게 되라는 거는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 친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수도 똑같은 거죠. 이광수도 이 대일본 제국이 아주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람이죠. 3월부터 7월까지 녹기에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를 연재하였으며 9월 직접 작사한 노래 지원병 장애행가가 경성중앙방송국 제2방송에서 방송되었다. 12월에는 국민총력의 지원병 훈련소 참관기인 지원병 훈련소의 하루를 발표하였고 황도 학교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41년 일본어 산문집 동포의 부침이 방문서관에서 간행되었다. 8월 임전대책협의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1941년 9월 3-5일자 매일신보에 반도민중의 애국운동을 개최해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대동아 공영권 쇼와 시대 일본 제국 정부와 일본군에 의해 고한 점령지의 아시아인들에게 동아시아보다 더 큰 영역에서의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문화적, 경제적 이렇게 나오네요. 지지하였다. 12월 조선 임전보국단 전시생활부장으로 영미타도 대강연회에서 사상 함께 영미를 경멸하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1942년 5월 조선임전보국단이 주최한 징병제도 연설회에서는 획기적인 대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으며 신시대 1942년 4월호 징병과 여성을 게재해 징병제 실시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6월 조선문인협회 주최의 일본 군인이 되는 마음가짐을 듣는 좌담회 11월 도쿄에서 열린 제1회 대동아 문학자 대회에 참가하였다. 1943년 4월 조선문인국회 이사로 선출되었고 11월 임시특별지원병제도 경선 익창회 종로위원회 실행위원과 연사로 활동하였다. 같은 달 최남선 등과 함께 일본 내 한국인 유학생들이 입대를 권유하는 선배 격려대회에 참여하였다. 1944년 6월 조선문인보국회 평의원 결전퇴세 즉흥 강의를 하였으며 11월 제3회 대동아 문학자 대회에 참석하였다. 1945년 2월 대화동맹준비위원 겸 이사, 6월 조선언론보국회 명예회원과 대의당 의원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총독부 정책의 협력이라는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이 그림은 동료문인들과 함께 이광수가 찍은 이제 사진인데 이게 이제 두루마기를 입은 게 이게 이광수입니다. 안경을 낀 사람이 이광수고 그 다음에 요 이광수 바로 옆에 이 체크무늬의 저고리를 입은 여자가 이선희, 그 다음에 요 흰색 저고리 입은 여자가 모윤숙. 여러분들 그 모윤숙이가 또 유명하잖아요. 모윤숙. 그 모윤숙이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게 최정희. 저 약간 좀 치마에 이렇게 흰 치마에다가 체크무늬 치마를 덧댄 그런 식의 의상을 한 게 이게 최정희.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이제 김동환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1937년에 찍었다고 하는데 이광수, 이선희, 그 다음에 모윤숙, 최정희,
그 다음에 김동완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 모윤숙이가 참 그 유명한 여자입니다. 이 모윤숙이가 참 유명한 여자고, 이 김동완이라는 게 시인인가 하여튼 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국경의 밤이라는 그런 시를 쓴 걸로서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독부 정책의 협력,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반을 했습니다. 반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것만큼 또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녹화한 지가 35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36분째 접어들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에는 총독부 정책의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